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표 관리 제6강 상표 등록 요건 제1장에 대한 마지막 부분 연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은 상표 등록 요건의 보통 명칭 그리고 기술적 표장, 흔히 있는 명칭, 지리적 명칭 등 다양한 요소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시간까지 우리 상표법 제6조, 6조가 상표 등록 요건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는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표법 제6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조문을 한번 읽어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상표법 제6조와 제7조는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만들어낸 상표 제1장 총칙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다양한 문자, 기호, 도형, 색채, 입체, 소리, 냄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상표들이 등록되기 위해서 이러한 것에 해당되는지 혹은 되어서는 아니 되는지 등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상표 그리고 회사에서 상표로 권리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상표들에 대해서 제6조와 7조에 대한 부분들이 적용이 명확한 해석과 기준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 다시 상표 등록 요건에 대한 제6조 마지막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번 하는 것처럼 전 시간 5강에 대한 내용과 핵심 포인트를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교재를 통해서 우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5편 강의에서는 상표 등록 요건으로 보통 명칭 상표에 이어서 관용 상표, 즉 그 업계와 그 류를 관장하는 도소매업자, 기타 그 산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용 상표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관용 상표는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는 등록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6조 등록될 수 없는 상표의 예외에 등록할 수 없는 상표에 대한 사항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용 상표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텍스, 가든, 장, 성, 원 등의 이런 것들은 관용 상표로서 누군가가 독점해서 상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기술적 표장은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산지만을 가지고 표시한 표장은 부등록된다. 예를 들면 금산의 인삼, 대구의 사과 등과 같은 이런 기술적 형식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된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상표를 독점시킬 수 없다라고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기술적 표장의 판단 기준은 그 상품에 대한 관한 일반 수요자의 직관적 인식 기준에 의한다고 했고요. 더불어서 기술적 표장 부분에서 서적, 책의 제목과 관련해서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호라고 하는 책의 제목은 저작권적 성격이 짙지만 저작권과 상표권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저작권과 상표권이 서로 어떤 것이 우월하고 먼저다라는 개념보다는 통상 상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과 저작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르다면 어떤 것이 먼저 권리화가 되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에게 회사의 상표와 어떤 지식재산 권리가 발생이 된다면 그것은 상표, 저작권, 기타 디자인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권리의 형태로 복합적으로 권리화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상표권과 저작권이 공존하는 경우에는 만약 저작권 자체가 먼저 저작되고 이후에 상표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표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저작자의
허락을 득해야만 유효한 상표 권리로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야말로 유명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이런 것도 부등록 사유로 상표 등록을 인정치 않고 있는 것이 우리 현재의 상표법입니다. 예를 들면 핀란디아, 장충동 왕족발, 종로학원 등 이런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것을 보통으로 표현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상표로 등록할 수 없는 것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물론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대한 판단 기준 또한 일반 수요자의 평균적 인식 기준, 쉽게 말하면 일반 소비자의 판단 기준에 의해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상표법 전반에 걸친 기준에 있어서 일반 수요자와 일반 공중의 판단 기준에 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대다수의 판단 기준에 적용되고 있다라는 말씀도 전 시간에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과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은 이번 시간 말미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보통 명칭이나 그리고 관용 상표, 그리고 기술적 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이르기까지 여러 상표 등록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통해서 일반 소비자와 경제계의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에는 그 상표의 등록을 상표법 제6조 2항에서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 시간에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의 문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경우에는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한 보호, 주지저명 표장과 혹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과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후에 분쟁 실무에 있어서 그 사례와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등록 요건 두 파트에 대한 첫 번째 파트 마지막 부분으로 상표 등록 요건까지에 대한 내용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재를 갖고 계시다면 교재 77에서 85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고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교재가 없거나 법령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교재 강의 교환이라든가 법령은 프린트해서 실무적 내용들을 기록하시면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 단순한 자격증을 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실무 생활하면서 정말 이 브랜드 자산 관리사라고 하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의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흔히 있는 성명, 성 또는 명칭, 적용 요건은요,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일 것, 관념상으로 다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일 것, 이런 것들만으로 되어 있는 상표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상표 등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적 취급을 보시면 지정상품과의 관련성은 불문하고요. 전화번호부나 임명록 등의 상당수가 있는지 참고를 하게 되며 외국인의 성으로서 국내에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라면 본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흔히 국내에 있는 명품 브랜드라고 하는 것들은 대다수가 임명상표인 경우가 많습니다. 루이비통, 프라다, 구찌, 샤넬, 페라가모, 입생로랑 등등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하는 우리로 치면 홍길동, 이순신 등과 같은 서양에서의 임명, 이 사람의 이름을 그 상표화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오늘날 역사와 문화가 결합되면서 정말 글로벌 브랜드, 명품 브랜드로 시장에서 인정받고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보듯이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상표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는 물론이고 우리의 경우에도 누구 일개인에게 독점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단순하게 사람에 대한 성과 명칭만으로 된 경우에 하나는 것이지 디자이너나 저명한 사람이 자기 이름을 등록하는 것이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상표법 제6조에서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라고 재차 또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라 함은 예를 들어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일 것이어야 되고 예컨대 한자의 글자, 한자, 2자 이내의 외국 문자, 2자리 이내의 숫자, 예를 들면 숫자 66, 77, 88 이런 따위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등은 AA, BB 이런 식의 상표들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이 되어서 상표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다만 1 and 2 내지는 77 그리고 88 이런 식의 and 표시 내지는 다른 기호와 결합되어 결합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의 조합으로 이루어졌지만 상표로서 인정된 예들이 있으므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은 전부 될 수 없다. 상표로 전부 등록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고요. 최근 패션계를 중심으로 상표가 숫자를 조합하여 만들어지고 있는 상표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술을 드시고 많이 활용하시는 여명 808, 그 여명 808을 만든 회장님께서 808번째 실험을 통해서 완성한 것이라고 해서 여명 808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였다고 하죠. 그러나 808이라고 하는 숫자만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상표 등록이 안 되었겠지만 앞에 여명이나 기타 어떤 결합적 형태의 도형과 색채나 상표에 대한 등록 기법이 발휘가 된다면 숫자의 조합도 당연히 거기에 결합하여 상표로 존재됩니다. 패션계에서도 YK038이라든가 숫자 A6 등등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K2도 마찬가지죠. 간단하고 흔히 있어 보이는 것이지만 그런 것들이 표장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권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법적 취급으로 보면 상표 등록 전에 이런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 아니어야 할 것이고요. 거절 이유 및 정보 제공 이유, 이의 신청 이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누군가가 상표를 권리화하기 위해서 출원을 했는데 그 심사관이 상표에 대해서 판단해 보니까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등록 전의 경우에 거절 이유가 되고 정보 제공 이유를 제공하게끔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현재 상표 등록 실무에 있어서 법적 취급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표 등록 후에는 제척기간 없는 무효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후발적 무효사유, 요부관찰 법리에 의한 효력적 제한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후발적 무효와 원초적 무효에 대한 것을 간단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발적 무효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상표는 유효하게 등록되어서 권리에 전혀 제한이 없는 상태가 된 이후에 잘못된 등록이나 어떤 흠결이 발견되어서 후발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원초적 무효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등록되지 말았어야 될 잘못된 내용들이 거기에 판단 기준에서 배척되어짐으로써 등록 자체가 이루어진 것들을 말합니다. 다만 무효와 취소에 대한 효과와 법적 취급은 뒷부분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무효는 처음부터 그 상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되는 것이고요. 취소는 취소가 확정되는 순간 그 상표는 장래, 미래를 향하여 상표가 유효하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즉 유효하게 취소되기 전의 행위라든가 부착된 상표 부분에 있어서는 취소의 경우에는 그것의
법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사형에 의한 식별력 취득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앞서서 상표 등록 요건에서 보통 명칭, 기술적 표장, 관용 상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현저한 지정적 명칭 등 이런 것들은 사용에 의해서 상표화되는 것들이 대부분 열려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자기가 만들고 사용하는 제품과 상품군에 있어서 현저하거나 상표법상 등록될 수 없는 것을 사용하여 오랜 기간, 보통 실무에서는 20년 정도의 기간을 사용에 따른 식별력 취득 기간으로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온오프라인에서 홍보 방법이라든가 각종 커뮤니티에 의한 홍보에 대한 것들이 저변되는 것들이 굉장히 현대화되면서 과거와는 다른 확산 속도에 따라서 그 인식 기준을 굉장히 짧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패션 브랜드 중에 탑10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단순한 문자 상표로는 탑10이라고 하는 상표는 존재할 수 없고 등록될 수 없는 상표라고 하면 그것을 도용화한다든지 기타 이런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음으로써 업계나 소비자에게 그 사람의 상표로 인식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착안하셔서 내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그런 상표에 대한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제한이 된다면 등록 상표는 아니지만 사용에 의한 주지전명 표장이라든지 혹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한 상표 등록 예외 조항으로서의 상표 등록을 방법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먼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부등록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내용은 제6조 1항 제1호 내지 제6호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보충적 규정을 나타낸다. 조항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실무적으로 어렵죠. 다만 이 내용들은 무엇이 몇 조고 하는 것들을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표법 제6조의 상표 등록 요건에 대해서 한번 차분히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보고요. 상표법상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되는 제1항 7호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활용하는 예를 찾기보다는 한번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표 등록의 예외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를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저한지 보통 명칭인지 기술적 단순한 표장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이런 개념을 이해하신 이후에 변리사나 등록에 대한 대리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전문적 의견과 검토를 거쳐서 여러분들 실무에 적용하시는 것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상표에 대한 원활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실무상 예로 살펴보면 외관상으로 보아 식별력이 없는 것, 예를 들면 서적의 한 면을 그대로 복사한 경우에는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수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어서 식별력이 없는 것, 여러분들 다 아시죠? www. 그리고 골뱅이라고 하는 표현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을 허용하기가 부적당한 것, 기타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가를 식별할 수 없는 표장, 이런 것들은 결국은 상표의 등록 요건상 해당될 수 없다. 즉 다시 말해서 상표 등록 요건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식별력이 있어야만 상표 등록의 전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식별력이 없는 것은 당연히 상표 등록이 될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하겠죠. 그죠?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 대해서 살펴보면 제6조 2항에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하는 조문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 상표법은 상표의 자타 상품 식별력을 상표 등록의 적극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이를 흠결한 경우에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식별력이 없는 상표를 특정인이 오랜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2차적 의미를 획득한 경우 예외적으로 그 상표 등록을 인정하고 있다. K2라든가 슈페리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즉 다시 말해서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별력을 갖추어야 되는데 식별력이 없거나 제6조 1항에서 각호에서 말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독자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이제 그것이 어떠한 것이고 누구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할 정도의 식별력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6조 2항에 의거한 예외 조항으로서 상표를 등록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요. 상표법 체계가 자타 상품 식별력을 본질적 기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을 살펴보면 상표 등록 출원 전에 자기의 상표로서 상당기간, 실무적으로 상당기간이라 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5년에서 20년 이상의 기간을 사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조명성에 대한 부분이나 식별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실무였다면 최근에 특히 오늘날 온오프라인상에서 다양한 매체와 미디어에 의한 홍보와 그리고 지방과 혹은 타국에 대한 전파에 대한 것들이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이 상당 기간의 의미가 굉장히 단축이 됐고요. 특히 대기업이 대규모의 자본과 전략적 마케팅 기법을 활용한 홍보를 진행함으로써 연예인을 통한 PPL이라든지 제작 협찬이라든지 어떤 대중에게 쉽게 알릴 수 있는 홍보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규모 있게 홍보를 함으로써 그 상당 기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단축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대기업에 들어가서 탑10이라고 하는 브랜드처럼 우리가 주력 상표로서 전략화해서 독자적으로 쓰므로써 상표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고려를 해 봄직하다 하겠습니다. 계속적 독점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고요. 공존해서 쓴다든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혼란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런 사용에 의한 식별력은 인정받기 어렵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지 현저히 인식되었을 것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요. 실제로 사용한 상표와 상품에 대한 출원일 것이어야 합니다. 즉 옷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사용한 이후에 옷에 대한 25류에 대한 등록이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대상은 제3호 내지 6호에 해당하는 상표일 것, 3호와 6호에 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산업계나 실무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체의 내용들의 것들을 기준으로 사용을 하여 거기에 따른 식별력으로 상표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대한 마지막 부분에서 전국적인 범위에서 상표로 현저히 인식된다든지 자타 상품 식별력의 구비 여부는 상표 등록 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판례의 태도와 법문 해석상의 출원 시의 기준이라는 것들은 단순히 판단 기준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에 법적 취급은 예외적으로 등록이 가능하고 통상의 경우와 동일한 내용의 상표권이 유효하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용에 의한 식별력은 사용에 의해서 식별력을 갖춘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제6조 2항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상표 등록은 예외적으로 취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상표 등록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상표법 제6조에 대한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상표법 제6조와 7조는 상표를 만든 사람에 있어서는 그것이 상표로 독점적 권리화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까지 배웠던 4장, 5장, 6장에서의 등록 요건은 상표로 등록되기 위한 이것 이외의 것은 상표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고요. 이것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갖춘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상표를 등록하고자 할 때 만든 상표의 종류를 불문하고 과연 이 6조의 상표의 등록 요건에 부합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야 될 것이고요. 다음은 상표 등록 두 번째 파트인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상표법 제7조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 7조는 그야말로 이러이러한 것들은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라는 정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6조에서는 이런 것들을 제외한 것들은 상표로 등록된다라고 해서 각 호에 이러한 등록될 수 없는 예외를 적었다면 7조는 직접적으로 등록될 수 없는 상표에 대한 정의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상표 등록 요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갈수록 여러분들에게 암기하거나 숙지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늘어나서 좀 쉽지 않은 강의로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 시간의 강의 내용과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실무에서도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6장까지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7장 등록 요건 2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